중국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초격차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신문에서 나오는 표현이 사실은 이 딥시크가 나와서 세상을 흔든 다음에 바로 방문을 했잖아요.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가장 큰 목적은 투자 유치하고 자금 조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라 뭐 일본, 인도, 뭐 두바이, 독일 이렇게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점은 지정학적으로 사실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한국, 미국, 일본이 어떤 면에서 뭐 AI와 관련돼서도 같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장 확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장 진출도 빠르게 하고 주요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SK그룹, 거기와 관련해서 AI 반도체하고 인프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면서 뭐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는 것을 해보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픈 AI의 샘 울트만만 온 게 아니라 손정희 회장이 와서 사실 3자 회담을 같이 한 거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5천억 달러 규모인데 한국이 투자를 직접적으로 들어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기업이 스타게이트 생태계에 들어가는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AI 산업에서의 어떤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인프라를 형성하는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텍사스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 전역에 한 2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회사들이 핵심 참여 기업이 오픈 AI가 있고요. 그 소프트뱅크가 자금 조달을 손정희 회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부다비의 국영 기업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술은 당연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이런 데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뭐를 하는 거냐라고 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건데요. 일단 오픈 AI 전용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텍사스에 있는 에벨린 시설이라는 게 규모가 엄청나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의 크기라고 해요. 여기에 소프트뱅크 자회사 SB 에너지라는 데가 들어와서 태양광 발전 시설도 같이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게 경제적 효과인데 한 10만 개 정도가 일자리가 바로 창출된다라고 이제 트럼프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건설돼야 되고 운영돼야 되고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는 거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과와 AI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우위를 확보를 계속해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는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같은 게 AI가 커가는데 가장 필요한 어떤 산업 생태계인데 이런 거를 구축을 하고 AGI라고 이제 좀 사람과의 근접한 일반지능이라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AI가 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반지능 개발을 위한 기반을 미국이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만들겠다. 딥시크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생성형 AI고요. 다만 이 딥시크가 이제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것은 그 비용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게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엔비디아의 굉장히 비싼 GPU를 써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던 건데, GPU 같은 게 없이 그 다음에 들어간 비용도 훨씬 효율적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놀라운 거는 그게 완전히 새로운 거는 아니고 이전에 나와 있었던 기술인데 이제 전문가들을 이렇게 골라서 쓰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GPT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게 경제학 질문이지만 지리학자, 의학자, 뭐 물리학자, 천문학자 이런 뭐 컴퓨터를 다 이용해서 질문을 하던 거를 이제 딱 질문이 들어오면은 처음에 판단을 이거 경제학 질문이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쉬고 경제학자 컴퓨터만 대답을 하는 거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미국이 제재를 해서 어떤 충분한 자원, 뭐 반도체건 메모리건 이런 걸 안 주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라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했던 거고, 그게 가능해지면서 굉장히 비싼 뭐 GPU가 없어도 이게 메모리 속도가 좀 떨어져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가장 큰 효과는 저는 이 AI를 일반 사람들이 일반 회사에서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AI를 쓰는 기업하고 쓰지 않는 기업하고는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딥시크로 인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심의 어떤 신흥 국가들이 어떤 AI 생태계에서 미국 중심이 아닌 중국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면 이건 미국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카오가를 왜 만났을까 했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일단 데이터 때문에 만났을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시장으로 보면은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 공문도 카카오로 올 정도로 모든 국민한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 해외에서는 보기 힘들 거고 어떤 종합적인 서비스로 묶여 있는 거는 굉장히 탐나는 데이터일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돈이 되는 부가가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는 내수 기업이잖아요. 이거를 해외에 파느냐, 팔아서 어떤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가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는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카카오가 아마 오픈 AI를 궁극적으로는 뭐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카카오톡에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GPT가 하는 식의 서비스를 하는 거를 오픈 AI를 이용해서 하는 것 정도는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면에 오픈 AI가 카카오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가 했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뭐 미국, 일본, 인도 뭐 이런 데서 다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카카오가 가지고 있던 플랫폼에 굉장히 특이한 강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외에서 하는 서비스를 카카오가 못하고 이제 오픈 AI가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해외 시장에서의 굉장히 팔 수 있는 먹거리를 앞으로 이제 오픈 AI의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미국 중심의 생태계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여전히 일어날 거고 아마 더 경쟁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얼만큼 그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다른 측면은 이제 중국의 도전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거는 이제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딥시크와 같은 자체 LLM 개발을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을 따라잡은 게 아니냐라고 미국 내에서 어떤 그 AI 회사 대표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우리가 딥시크의 기술이 뭐 비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는 아니야라고 과소평가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과대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경쟁력 확보를 해갈 거라는 거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가 되겠죠. 뭐 엔비디아가 아무리 그 중국에 수출을 안 하고 이제 다른 데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국 기업 중심의 AI 생태계가 구축이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못했는데 우리가 사실 무시하잖아요. 중국은 후발주자야. 우리나라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를 이미 훨씬 앞질렀고 어떤 면에서 미국을 이미 거의 따라잡는 수준으로 갔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 했던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테크 기업의 혁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아마도 얘네들을 기다렸다가는 어차피 자기네들한테 아무것도 안 오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혁신에 참여를 하고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궁금해서 이거를 하는 거고 일반 인공지능으로 가는 여정에 자기네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전력을 적게 써서 학습과 추론이 가능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구조나 방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얘네들이 보여줬고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뭐 했냐라는 반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초격차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신문에서 나오는 표현이 추격조입니다. 추격조. 이제 우리가 추격자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돈 많이 들고 미국이 하는 거 따라가야 돼가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부지런히 따라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는 자체 어떤 LLM 모델이 없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 LLM에서 오는 생산성 같은 것들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지난 몇 년 동안에 못 보였던 속도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이거를 추격조한테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주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인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 그 딥시크가 가능했던 것과 관련돼서 우리는 뭐 대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초 과학에 투자를 한참 동안 안 했지만 이게 중국은 뭐 연구개발 투자액이 엄청났습니다. 뭐 엄청났고요. 그래서 중국의 AI 논문이 미국에서는 거의 독립된 것 같다. 이게 숫자만 많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없어도 중국은 자체적으로 첨단 과학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미국이 모든 걸 처단해도 걔네들만의 생태계와 걔네들만의 연구와 걔네들만의 학술대에서의 토론만으로 독자적인 과학 연구 역량을 할 수 있다라고 간 반면에 우리는 이제 학부에서 AI 인력이 나오면 이제 3분의 1 정도는 미국으로 갑니다. 이게 뭐 대학원 프로그램이 좋을 수가 없죠, 사실은. 뭐 지원이 거의 안 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돌아오지 않죠. 뭐 연봉이 초봉이 이제 뭐 3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력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우수 인력이 없으니까 이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코웃음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해외에서 과연 우수한 인재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이런 기초과학 인력이나 엔지니어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돈을 적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훌륭한 국민을 키우기 위해서 초등교육에 돈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게 잘 돼야 되지만 선진 기술이나 어떤 과학에서의 최전방, 프론티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제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자원을 밀어줘서 가능한 건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중국처럼 그런 걸 안 하고 우리가 따라가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응용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좀 언제 돈이 될지는 몰라도 기초 R&D에 집중을 하고 장기적인 성과가 나오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나.